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박물관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 이 강의를 메타버스 시작할 때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고고학자입니다. 고대 근동을 전공을 했고 구약을 전공하고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할 때는 신약도 같이 더블 전공해서 저는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전공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고학은 제가 일찍부터 1970년대부터 고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고고학을 가르쳤던 첫 번째 분이 연세대학교의 역사학과에 계셨던 손보기 교수님에게 저는 고고학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1970년대 연세대학에 계시면 이제 청송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발굴을 우리가 준비를 했고 거기서도 발굴을 했습니다. 1m씩 이렇게 이제 땅을 파 들어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고학의 방법과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유물 처리와 분류와 또 이것을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어떻게 전시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박준서 교수님에게 고대 근동학과 이스라엘의 고고학을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가서 주로 이제 올브라이트,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고대 근동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미국 성경 고고학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분이 조지 라이트입니다. 조지 라이트가 그분이 하버드 대학 디비니티 스쿨 거기서 이제 그 고대 근동학 이거를 강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의 제자에게 공부를 했었는데 올브라이트 제자의 그 분들에게 제가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 프랭크 벤즈 교수님, 또 하버드 대학에서는 프랭크 무어 크로스 주니어 교수님, 그런 분들에게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올브라이트 그 고고학의 직계 그런 고고학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의 제가 거의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이제 곧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보스턴 대학에 가서는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과 또 사이먼 파커 교수님 그분이 유가리트 다 전공이신데 이분들이 존스 홉킨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정통 라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그 고고학계 학술대 이런 데 가면은 거기다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이제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제자의 제자들이 주로 이제 요즘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런 제 프로필을 보면은 이분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저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질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고고학 그런 사이트를 저도 초청을 받아서 검증도 해드리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난 4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을 우리 공부할 때에 저는 세 단계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단계가 뭔가니 발굴의 단계입니다. 이거를 excavation이라 그러는데 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exploration, 조사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과연 발굴의 장소에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거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발굴의 가치가 있다 하면은 이제 날짜를 정하고 모든 플랜을 해서 이제 발굴에 들어갑니다. 발굴할 때에 또 거기가 한 3개 팀이 있거든요. 실제로 땅을 파고 발굴하고 도자기나 이런 공예품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 작업이 하나 있고 그거를 이제 오전 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뜨거우니까 대낮에는 발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는 오전에 발굴했던 것을 오전 발굴이 굉장히 일찍 나갑니다. 새벽 5시쯤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커피하고 빵 한 조각 먹고는 발굴을 시작해서 되게 12시 전에 마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전 중에 발굴된 것을 점심 먹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분류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이제 그 발굴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다 그거를 점검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 박물관에 보관할 거 있고 전시할 게 있고 또 복원할 게 있고 좀 깨진 부분들 이런 거 복원해서 이런 것들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분류된 것을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된 것은 청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흙도 닦고 이래가지고 박물관으로 보내요. 그럼 박물관에 그 여러 발굴팀에서 보내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따로 또 박물관에서는 이것을 또 검증하고 조사를 해서 시대별로 주제별로 그리고 도자기라든지 이런 용도별로 이거를 다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이거를 박물관 어디에 전시할 것인가 그 전시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다 이 안내하는 글자를 다 넣고 또 깨끗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박물관에도 너무 이게 박물관 그게 많으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있느냐면 50만 점이 있어요.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 50만 점. 이 50만 점을 다 전시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한 10%나 전시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합니다. 한 5만 점만 전시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전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 어떤 주기별로 몇 년별로 이 박물관에 다시 이거를 전시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대만에 가면은 대만에서 그 할 수 있는 이 전시할 수 있는 것이 한 모두 10만여 점 우리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가져온 이런 것을 10만여 점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전시 못하고 3년 단위로 3만 점씩 3만 점씩 3년 단위에서 3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대만 국립박물관에 10만 점을 다 벌리면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서 50만 점은 대부분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고 그 지상에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약 한 뭐 5만 점 내서 10만 점 정도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품 또 고고학적인 유물들 예술품을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중요한 것을 우리 투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박물관의 전체 컴플렉스입니다. 굉장히 크죠. 규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된 것도 참 세계적입니다. 저기 국회의사당이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박물관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국립박물관이 1965년도 록펠러가 이제 많은 재정적인 후원으로 해서 세워진 국립박물관. 록펠러 박물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감남산 그 올리브산 바로 옆에 거기 있는데 이들이 이제 돈을 내서 유대인과 중동의 종교 예술을 소장하고 있는데 베자렐 박물관, 고고 유물 박물관, 성경 박물관, 사해사본 박물관, 티초관, 조각 정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해 염에서 발견됐던 그 이사야서를 위시해서 성경에 에스더만 제외하고 38권이 다 나왔잖아요. 이 사해사본을 전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1965년도에 이거 이제 박물관을 이제 세울 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염해에서 발견됐던 쿰란사본 이것을 발견했던 그 항아리 그 뚜껑 모양을 따가지고 박물관을 또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신 대로 이 사해사본은 1947년 2월 달에 한 베두인 소년이 양을 잊어버려 가지고
쿰난 주변에 석회암으로 된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이 이제 들어갔나 하고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확인하는데 한 동굴에 돌을 던지니까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웬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파피루스로 기록된.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이사야 전체가 기록된 사본이에요. 그거를 베두인 소년이 들고 나와가지고 동네 있는 랍비에게 갖다 줬더니 랍비가 이것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가서 이거를 검증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슈케넥 교수님이 이것을 검증한 겁니다. 그 슈케넥 교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이가엘 야딘이에요. 이가엘 야딘 그분의 교수님의 아버지가 이 사해사본을 검증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가엘 야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대표적인 고고학자가 되는데 아버지의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박물관에는 고대 성경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근대 이르기까지 유물들과 예술 작품들이 잘 전시해 있습니다. 50만 점. 뭐 그 실제로 전시는 뭐 10분의 1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갈 때마다 가봐야 돼요. 가보면은 이 전시가 조금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매해 발견되는 그런 또 유물을 최신 거를 또 이렇게 전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는 자주 가야 되는데 뭐 아무리 우리 고고학자들이고 발굴을 많이 한다 해도 자기가 시즌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거든요. 뭐 한 달 혹은 석 달 아무리 발굴해도 발굴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중요한 것은 다 박물관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다른 대학에서 발견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텔에서 발견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박물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자주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러는데 1965년도 유대인 건축가인 다비드 세뮤얼 코다스 이분이 이 사본을 이스라엘 정부에 기증하여서 이 문서들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 이렇게 짓는데 7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모두 처음에 사해사본에서 발견됐던 이것을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고 동네마다 박물관이 가장 많은 곳이 일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에 가면은 의뢰이 이렇게 시골 마을이나 이렇게 지역에 가면은 그분들이 꼭 박물관에 데려가요. 마을의 박물관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투철한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 아이들 때부터 아이들에게 항상 어떤 그림을 그린다. 또 어떤 메모를 한다. 모든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날짜를 적게 해요. 그리고 그날 날씨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특별히 그날 일어났던 일을 간단히 메모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메모를 하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먼 훗날에 집안에 무슨 청소가 일어나거나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할 때 막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종이 조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휴지인데도 딱 보면은 이 그림 우리 아이가 몇 살 때에 언제 뭐 할 때 그렸다는 것이 그 위에 날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그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근데 우리 한국만 해도 이런 것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 휴지를 받는다든가 내가 메모를 했다든가 이럴 때에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무슨 내용인지 거의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일본 사람이 그렇게 이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메모를 잘합니다. 또 미국 사람도 그래요. 보통 미국 사람들에게 그래요. 어떤 거를 메모할 때 항상 날짜하고 날씨 같은 거, 특기사항 같은 거 씁니다. 이거 생일 때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습성은 우리 한국 사람이 꼭 배워야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요 역사를 없애는 게 유명합니다. 어떤 한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그 어른에게 붙은 귀신을 다 불태운다고 모든 유품을 다 해서 불태워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보통 습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역사 유물을 보관하는 습관을 우리 어릴 때부터 이거는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공부할 때에 우리는 우선 역사에 대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메모를 하실 때에 신방 기록도 하실 것이고 설교도 어디서 하실 것이 한데 항상 날짜와 그때 상황과 날씨 정도는 메모를 꼭 하십시오. 어떤 수점이라든지. 그러면 훗날의 발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날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또 이렇게 우리 아이폰으로 또 이렇게 다 핸드폰으로 뭐를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은 반드시 날짜를 기록하시라 이래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 카톡이라든지 또 무슨 이메일 보내다든지 그거는 자동적으로 날짜가 뜨기 때문에 한데, 여기 그냥 메모하실 때도 반드시 날짜를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박물관 투어 할 때에 박물관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박물관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위한 겁니다.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문화와 예술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박물관이고 전시장이고 또 예술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대별로, 주제별로, 또 어떤 때는 박물관에 보면 그 박물관의 용도별로, 뭐 도자기면 도자기, 또 무슨 공예품은 공예품, 뭐 건축은 건축, 이런 별로 또 이렇게 전시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대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내용을 보이는 특별 전시관이 있어요. 특별 전시를 해요. 사회사본이 세계 투어를 하면서 특별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술품, 예를 들면 피카소 그 그림을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상설 전시를 합니다. 또 한때는 이 루블 박물관에 있던 모나리자 그 예술품이 전국 전세 다니면서 전시를 합니다. 이런 특별 전시관이 있어요. 세 번째는 관람을 이해하게 돕는데 전시 해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은 주로 동영상 같은 거 10분, 20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박물관은 이렇게 해서 지어졌고 이러이러한 전시관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다른 데서 없는 그런 이제 유품들이 몇 개 있다. 이런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또 들어갈 때 입구에 이렇게 모든 걸 알려줍니다. 이걸 반드시 읽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박물관의 특징이 뭔지, 이 박물관은 시대별로 했는지 아니면 주제별로 이렇게 전시를 했는지 또 어떤 특별한 아이템 가지고 했는지를 알고 박물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을 관람하는데 빠뜨리는 부분도 있고 다 못 보고 오는 게 많습니다. 네 번째로 오감을 즐기고 배우는 체험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우리 느낌이 있습니다. 보는 게 있습니다. 맛을 냄새를 맡습니다. 맛을 봅니다. 이런 오감으로 통해서 보는 체험 박물관을 만들어 둡니다. 망치로 두드려 본다든지 어떻게 고인돌을 세운 것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본다든지 실제로 체험하는, 그리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즘 21세기 제4차 혁명 첨단 가는 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로봇을 이렇게 AI로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바로 영상이 뜬다든가 또 이렇게 뭐가 소통이 되는 이 4차 산업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감 콘텐츠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오늘 현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은 계절에 따라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나는 정원을 산책하고 여유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맨하탄에 있는 우리 아트 뮤지엄 예술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쓴다. 예술품들이 다 전시돼 놓고 중간중간에 정원을 만들어 놓고 분수도 틀고 꽃도 보고 이런 걸 하면서 박물관에 있으면서 예술 감상도 하고 자연 감상도 하면서 참 힐링이 시작이 되는, 그리고 거기에 뭐 도서도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책을 읽으며 시를 읽으며 그리고는 여기에 감상도 하고 이렇게 힐링하는 이런 공간도 많은 박물관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루블 박물관, 대영 제국 박물관, 제가 뭐 세계 중요한 박물관은 거의 다 돌았는데 다 이런 다양한 그런 박물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박물관은요, 비교적 세워진 지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리고 산뜻합니다. 현대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박물관 또 갈 때마다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레노베이션 하거나 업투데이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의 짧은 나들이지만 만나는 문화 체험도 하고 자연 풍광도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차도 마시면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가끔씩 음악하는 분들도 와서 박물관에서 공연 연주도 합니다. 음악도 들으며 이렇게 예술도 보고 또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된 이거를 보면서 문화적인 갈증을 채워드리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박물관 직원들을 보면요, 관장을 쿠레이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장이 참 중요하죠. 이분은 박물관의 전체 주제, 방향,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본인이 직접 가이드도 할 경우가 있고 기획, 총책을 만든 분이 큐레이터입니다. 이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재정도 확보하는, 펀드레이징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획팀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평가에 대해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또 연구팀이 있어요. 이 많은 박물관에 우리 위청에서는 그렇게 전시가 되지만 또 대형 제국, 우리 브리티시 뮤지엄 그런 데 가보면 지하역에는 진품이 대부분이 거기 지혜에 있어요. 뭔가 모조품이 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연구팀들, 각 세계에 모인 학자들이 와서 수개월씩 머물고 또 한 달, 한 주씩 머물면서 그걸 가지고 연구 논문을 씁니다. 이런 연구팀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 기획 전시팀이 있어요. 이분들은 홍보도 담당하고 전시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전시물 유치도 하고 또 도네이션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리고서는 이 전시물에 대한 Q&A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주말이나 월말이나 또 연말 때에 가지면서 평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프트샵이 있어서 선물 가게에서 여기서 또 오는 수입을 가지고 박물관 경영에 보태기도 합니다. 이때에 전시물에 대한 평가 작성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전시물이 방문객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가, 어떤 전시물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가, 어떤 전시물이 가장 인기를 끌지 않았는가, 다 그분들이 평가 조사를 해요. 또 두 번째는 방문객들이 우리 박물관에 와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그리고 이 전시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요 설명이 충분한가, 부족한가, 아니면 그 설명이 어떤 것은 잘못됐는가, 이런 거를 검증해서 고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세 번째, 그들이 느끼는 그것은 관람객들이 우리 박물관을 다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그 방문한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요, 대개 많은 박물관에서 마지막에 평가하는 노트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이 박물관은 참 이거 기획이 잘 됐다. 전시가 참 순서대로 잘 돼 있다. 아니면은 그 전시물이 굉장히 참 탐이 나더라. 이런 어떤 자기의 그 경험담을 적어요. 그거를 다 취합해서 또 어떤 분은 구두로 쿠레이터에 직접 찾아와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 직원들의 그 얘기를 표현을 잘해요. 이게 서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런 거를 모아서 이 박물관에 다음 전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획할 때 대단히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관람객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시 찾아올 것인가. 찾아온다는 뭐예요? 우리 이제 이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 추천을 할까, 이런 거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질문을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목회 이런 데 평가하는 데도 참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남들이 안 하는 주요 특징이 뭔가, 찬양이 좋은가, 말씀이 좋은가, 우리 교회 친교가 좋은가, 선교 프로그램이 좋은가,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교회에서 배우는가? 또 우리가 이런 것이 무엇이 또 부족한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특징을 내놓을 것인가? 또 이제 이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찾아올 것인가? 찾아오지 않으면 왜 그럴까? 또 다시 찾아오고 전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되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attraction, 매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키부스에 한번 가봅시다. 노프 키부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가벼나움과 막달라 그 중간 구분에 있는 지금은 키부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986년쯤 됐어요. 그때 굉장히 무척 가물었습니다. 가물을 때 이 갈릴리 이게 이 해변이 점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바닥까지 드러날 그런 찰나에 그때 이 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탄소 동위 그런 원소급으로 했죠. 이게 2000년대 배랍니다. 그 2000년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거기 어부의 배였다. 그래서 여기서 한 서너 명의 어부가 타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물을 닫는 그런 예수님께서도 타셨을 그 당시에 배임을 확인하고서는 그때부터 이 노프 이 게네사렛 이 키부스에서 박물관을 짓고 거기 가면 다 숙소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 달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는 이 여기 가서도 하루 저녁 잘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런 예수님 당시에 배가 있는 키부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우리 여기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지도가 나오는데 저 북서쪽에 보면 텔라비브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 길로 쭉 가다 보면은 한 20km 가면은 엠마오가 나오죠. 엠마오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다메섹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북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이거를 올리브산이라 그럽니다.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그 위치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감람산 동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감람산 교회, 겟세마네 교회, 그리고 신학교도 겟세마네 신학교, 여기서 이름을 딴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무덤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이 그 밑에 남쪽에 보이고 예루살렘의 성이 보이면서 서쪽에 예루살렘 성에서 서쪽에 보니 국립박물관이 나옵니다. 그 국립박물관 바로 앞에가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구 예루살렘을 떠난 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이거를 신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신시가지죠. 거기에 이제 국회의사당도 있고 국립박물관도 있고 사회사본보관소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AD 66년에 그대로 재현했던 박물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 맨 끝에 있는 아인 카렘이라고 나오죠. 이 아인 카렘이라는 것은 아인은 샘이란 뜻입니다. 케렘은 포도원이란 뜻이죠. 포도원의 샘이라 이런 뜻인데 여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곳에 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함께 3개월을 지냈던 곳이 아인 카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박물관, 이스라엘 공식 박물관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미스라임,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65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이 박물관은 예루살렘에 특별히 사회사본 그것을 처음 보관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데 지금은 이 주변에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이스라엘 대법원, 그리고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 테디 콜레크가 박물관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6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예술 박물관이자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성경과 고고학 유물, 유대인 유물,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및 국동지방의 예술 작품도 전시되어 있고 희귀 원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유럽에 있는 그리고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에서는 또 마사대에서 발견한 사회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체계 사당이라는 바로 이 사회 문서 또 염해 문서 이것에 그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7천여 분야로 분류됩니다. 굉장히 많죠? 7천여 분야. 그러니까 고고학이 이렇게 방대해요. 여기 분야에 현재 유물이 50만 점 넘습니다. 50만 점 넘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100만 점까지도 얘기하는데 다 이제 아직 전시도 못된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다 전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즌별로 조금씩 갈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 많은 그 밑에서는 연구팀이 와서 연구를 합니다. 이게 그 뚜껑 모양 같이 생긴 이것이 바로 이제 베두인 소년이 1947년에 돌을 던져가지고 쨍그랑 깨질 때 보니까 이 이사야서를 보관했던 항아리 뚜껑 모양이에요. 요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책을 보관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4.4번을 보관하고 있던 항아리 뚜껑 모양의 하얀 대리석 주변 네 모퉁이는 이스라엘 재단이 네 기퉁이 돌을 형상화한 겁니다. 네 모퉁이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이 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이 두루마리 모양의 디자인이 나오는데 두루마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두루마리의 그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아래 손잡이는 토라 손잡이를 형상화했고 국난에서 발견된 이사야 66장 전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보면요. 모두 다가 다 한 50장이 기본이에요. 50장. 우리 성경에서 66권 가운데서 가장 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사야입니다. 66장이에요. 보통 것이 50장 기준이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양피지가 이게 맥시멈이 50장이래요. 거의.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입니다. 출애굽은 40장이에요. 레위기는 27장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36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34장이에요. 왜 이렇게 5장으로 이렇게 끄는가 하면은 5번으로 된 것이 다 양피지가 맥심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6권을 제외하고는 예레미야가 52장이에요. 그게 좀 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48장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또 5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예언서 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거기 대예언서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12장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긴 것이 스가랴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그건 또 소예언서에 속하죠. 이래서 이렇게 그 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8장입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16장이 제일 짧습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24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몇 장이에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긴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한 장이 72절까지 있는 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에요. 사도행전은 전체 맨 끝이 28장이지만 28장 끝이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다른 것은 전부 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멘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개혁이나 개혁개정 이런 성경에는 아멘을 뭐 대부분 생각하는데 꼭 넣어야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끝날 때도 아멘, 누가복음 끝날 때도 아멘, 다 영어성의 그 아멘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만큼은 아멘이 없어요. 누가가 kod까지 바울의 그런 서적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어떤 행적으로 거쳐서 순교했던 내용은 못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28장 끝에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언더레스트입니다. 이게 집에 가택연금,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예, 감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택연금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거기서 제자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내용까지만 28장이 끝나잖아요. 그 후에 바울이 다시 아서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한 그가 로마에 다시 와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목이 3번 튀어가지고는,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 기념교회가 지금 써 있는데 그런 얘기는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그거는 훗날 교회 전설에만 남아있는 얘기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주님 말씀대로 땅끝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는 사도행전 29장 운동을 벌이자 그랬더니 여러 선교기관에서 지금 그런 용어를 씁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 써져 있잖아요. 신약은 모두 27권인데 27권에서 14권을 쓴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과 거기 14권에는 히브리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도 바울이 쓴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자체도 길고 사도행전도 길어요. 한 장이. 이 두 책을 모으면은 신약 전체의 27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누가가 쓰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 그 다음이 많습니다. 그 다음 요한과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 썼던 요한이 그 다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약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사야가 66권인데 한 양피지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보통 양피지에 한 50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 이사야 66장은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니까 랍비들이 이거를 카피한 랍비들이 얼마나 글씨도 좀 작게 쓰고 그리고 또 양피지도 제일 긴 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썼을까요? 그것이 여기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해 사본 여기에. 여기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쭉 전시된 게 있죠.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품은 아니에요. 진품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박물관에 진품을 잘 보관하지 않습니다. 도난 사고도 있고 테러도 사건이 있고 최근에 또 그 모나리자 그 진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누가 요번에 또 테러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이 토마토 무슨 주스 같은 거를 집어 던져가지고 아주 작품이 상할 뻔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유리로 이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품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작품이 이렇게 상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모나리자 진품이 진품입니다. 다비치가 그린 진품이 거기 이제 있고 대부분 진품은 이 밑에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해 4번에 진품은 이렇게 또 다른 데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여기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밖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The Shrine of Book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쉬라인 말이 성전이다, 신전이다, 집이다, 거룩한 집이다. 쓸 때 쓰는 말이 쉬라인 아닙니까? 책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해사본 보관소입니다. 그 이 안에 보면 사해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전시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 사해사본의 주변한 박물관의 절대 조감도입니다. The Shrine of the Book Complex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밖에 보면은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검정색 대리석 벽면인데 쿰란 공동체가 믿는 이웃론의 사상, 어둠과 빛을 악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성령 박물관 안에 들어가 봅니다.
첫째 입구에 보면은 태초에 나노가 있었다 이런 말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여히 나노 우리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죠. 참 이 나노라는 게 뭐지요? 나노는 the smallest Bibl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경이 요 정도 크기에 있어요. 요 정도 크기의 책 안에 있는데 나누인데요. 이거는 보통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현민경으로 몇 배를 이렇게 해야 이 글이 보입니다. 요거를 나눠 제일 작은 성경책이 지금 여기 전시에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이 보면 참 놀라워요. 물론 그거를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이런 책을 가지고 컴퓨터 그걸로 해서 가장 작게 만들어서 이게 나노다. 그래서 나노가 이게 책뿐만 아니라 요즘은 IT 산업, 4차 혁명 산업에 다 나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여러 복잡한 기계도 이렇게 축소하고 이제 자동차도 이게 이제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나노 제품과 뭐 부품이 들어가는 차가 굉장히 그 고액 비싸서 판매가 이제 어려워서 만들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나노 기술이 지금 발달돼 있어서 여기 처음에 가면 이 나노 성경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현미경을 이렇게 보니까 깨알같이 성경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이 보에타 하아레스 바하아레스 하였다 도바오보보 그 저 창세기 1장 1절 2절 나오는 그게 쭉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 나노 성경책이 참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에 대한 잡지도 나와 있습니다. 2000벌써 8년에 이런 잡지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 나노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그 교황청 거기 이제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위에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 그거 그림을 보면 7년 동안 그가 참 이게 직접 올라가서 그림을 그린 것이 천장에 쫙 나오는데 첫 번 그린 게 천지 창조 아닙니까? 천지 창조에서 바로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인간 창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그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를 있다고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하필 없으면 선생님은 첫 창조에 손을 그리십니까? 선생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싱긋이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그 평을 하기를 미켈란젤로 선생님은 손으로 모든 것을 조각을 하고 손으로 화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생명은 손이에요. 손. 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그 아담의 손부터 이렇게 창조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코에 들어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후대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나노 성경을 선전하는 그게가 바로 이 그림을 딱 이렇게 된 거예요. 태초에 나노가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What is the Nano Bible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그게 나옵니다. 이 맨 첫 번 입구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Little Less Than Divine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것의 반대 개념으로 나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빛을 이렇게 보고 빛을 통해서 우리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읽게 돼요. 요 확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요게 나노 성경책이에요. 이 현미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근데 이 실제 크기는 엄청나게 작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것을 사진 찍은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그 두루마리 여기 이쪽에도 감는 게 있고 저쪽에도 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 가면은 옛날에 거기에 이제 지성소 자리에 이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가 인도자가 그거를 가져오라 그러면은
회당에서 이것만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여기서 펴가지고 두루마리를 다 펴죠. 펴가지고 이렇게 생긴 손가락같이 생긴 이거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내려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성경 봉독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이사야 전체 두루마리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엑셀런트, 이 데시 스크롤이라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데시라 하고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데시라 하면 참 싫어해요. 솔토시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은 솔토시, 염해라고 나오잖아요. 소금의 바다가 맞습니다. 데시, 죽은 바다라.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제국주의적인 이름으로 붙이는 경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데시라 하지 마시고 꼭 솔토시라고 하세요. 염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박물관 밖에 이런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발굴품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쿰란 공동체에서 사용했던 총탄의 모습입니다. 이 총알 거기서 만든 화약. 거기서 이제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됐던 유물들을 이렇게 전시한 쿰란 공동체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항아리 보관됐다 때 이 항아리가 바로 이런다. 이거 세웠던 여기에 두루마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해가지고 보관했던 그곳을 한 베두인이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했더니 깨져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서는 그분들은 종말론적인 집단 아닙니까? 곧 세계가 망한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나라가 없어진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항아리에서 해놓고는 쿰란 공동체에 있는 이 동굴에다가 이거를 보관했습니다. 몇 개 동굴에다가 13개 동굴. 1947년도 베두인이 발견했던 이 동굴을 쿰란 1이라고 합니다. 동굴 케이브 1 그리고 케이브 2 이거를 또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고학자들이 분명히 여기를 뒤지면은 또 나오겠다 해가지고 1956년까지 뒤졌어요. 그러니까 47년도에 첫 번 케이브 1에서 나오고 그 56년까지 9년 동안 13군데의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쿰란에서 발견된 것은 쿰란 케이브 1, 케이브 2, 케이브 3 이렇게 해서 13, 13까지 나가요. 그때 나갈 때 구약 38권이 다 나왔습니다. 한 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에스더스가 안 나온 겁니다. 에스더는 쿰란 사본에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서는 성경 사본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에센 공동체 파에서의 생활 규칙, 그들의 역사 이런 것도 발굴, 이런 지금 발굴들이 거기서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참 볼 게 많아요. 이런 거 쭉 보세요. 거기서 이제 나오고 발굴됐던 곳인데 이제 이런 모습들과 아주 유사한 것이 어디 나오죠? 경주에 가시면은 경주에도 이런 것이 나와요. 또 김해박물관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찬식 할 때에 떡을 담았던 그릇이라고 해요. 성찬식용이 우리나라 김해에도 경주에도 나옵니다. 이게 도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해졌던 하나의 그 증거물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항아리들, 이런 모습들이 여기 박물관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집트에서 나온 것과 비유사해요. 아마 이집트에 있는 것이 여기 또 전시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물되고 다 이거 하나하나 너무 설명할 게 많죠. 야드 바셴 홀로코스트 뮤지엄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될 곳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나치에서 죽었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AD 66년 예루살렘의 모형 제2성전의 모형이 이렇게 나오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무슨 우리 나치 그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홀로코스트 뮤지엄. 여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do 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them.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조지 산타냐나라는 이분의 교수님의 그 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remember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억한다라는 말. 사실 우리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크리스찬의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remember예요. 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스러진 브로커된 내 살이다. 이것을 집어 먹으면서 너는 나를 기억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잔을 도시고 이 잔은 내가 너와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사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초점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2장에 갑니다. 신명기 가니까 5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21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니 신명기 12장이에요. 내 이름을 두려고 따로 예정된 그 곳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았고 바미스바에 했던 성인된 유대인들은 꼭 1년에 3차례 여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전의 규정, 그 당시는 그 예루살렘에 장막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성전이 될 때에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봉하는 장소입니다. 따로 전생 장소입니다. 그 이름이 뭔가니 바로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그래서 우리 그것을 야드와 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 나온가니 이사야 55장 6절에 나와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은 야드라는 건 손이거든요. 셈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과 이름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단어로 여기에 야드 바셈 이게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뭔가니 기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관하는 거.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적과 꿀인 땅을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복하며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예배가 다 기념, remember이었습니다. 그 이 분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라는 히브리 단어, remember이라는 이 단어, 제가 8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니까 그때 구약을 전공했던 분이 자카르, 기념하다 요거 가지고 PhD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이 제게 갖고 있어요. 참 이거 하나님의 그 기념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이거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 때 항상 우리들은 골고다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그를 재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what is worship? 예배가 뭐냐? The worthiest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ascribe 돌려드리는 것인데 무엇이 가장 worthiest한 것이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골고다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보혈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가 지금 또 흐르는 것이 참된 예배고 그것이 말라버리면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것이 remember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유대인의 죽음이 홀로코스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학살당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홀로코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사전에 찾아보면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인류를 대신해서 저들이 대신 죽은 속죄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학살당했다 표현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들은 홀로코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하나님께 재단을 여호와 일의 재단에 그가 죽었다면 하나님께 홀로코스트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에 H를 대문자로 쓰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보면 당시 수용실 시설, 독가스 내부 감옥 수용실 시설이 재현되어 있고 처형 장면, 학살 장면들이 사진에 전시되어 있고 그들이 죽고 남았던 안경을 큰 산더미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모아서 그런 것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들의 가발도 모은 게 그렇게 또 많습니다. 이빨, 금이빨 모은 것도 산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거를 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초입구에 보면 안나의 일기가 딱 나오는데 이 안나가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소년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인데 얘가 일기를 남긴 것이 그게 대학살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전시된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의 묘지에 가보면은 말고트 프랭크, 안나 프랭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덤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대 50으로 축소된 예루살렘 모형이 거기에 뮤지엄에 나와 있고요.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남쪽에 있는 이것을 시온산이라 그러는데 다윗성이 붙어 있고 여기가 헤롯궁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옆에 올리브산과 마주보고 있어요. 요 바로 밑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이 지금 딱 닫혀 있는 이것이 황금문이라 그래요. 이 황금문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문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첫째 건문을 미문이라 그래요. Beautiful Gate. 지난번에 우리 사진으로 봤죠. 거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쳐줬던 그 미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딱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딱 들어가면 여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런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물동무부터 시작해서 번제단과 다 있습니다. 우리 그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접 가셔서 50대 1로 축소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박물관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여기 이제 뭐가 전시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이렇게 보는데 엄청납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 보셔도 굉장한 공부가 되는데 우리 성지순례 갈 때는 이런 박물관을 투어할 수 있느냐? 거의 못합니다. 시간이 없고요. 입장료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한참 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는 가시기 전에 여기서 강의로 듣고 가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것은 그룹으로 제가 투어할 때도 이렇게 박물관을 일일이 자세히 이렇게 못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면 갈 때마다 이런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찍은 사진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